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7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28번의 강의로 이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프로그램은 일단 종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마지막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감속 성장의 한국 경제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하청 서민들의 삶이 고달프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아서 청년 실업 문제가 누적되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요,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작년 2017년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투자 증가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새파란 선이 경제 성장률의 추이를 나타냅니다. 경제 성장률이 1990년대에 10% 수준으로 높다가 외환위기 때 급속히 감소한 다음에 외환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 그 기저효과로 다시 10%로 튀어 올라온 다음 지금까지 2017년까지 17년간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2015년, 16년, 17년은 연간 3% 수준 전후에서 머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감속 성장의 추세가 이어져서 아마 올해 2018년은 아마 3%가 달성되지 못하고 처음부터 한 2.7% 정도로 예측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감속하는 큰 원인은 투자 증가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홍색 선은 투자 증가율인데요. 이 투자 증가율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그런대로 한국 경제를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수출입니다. 이 회색 선은 한국의 경제의 대외 의존도라 해서 수출과 수입을 합한 것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그 프로테지인데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에 급증하게 증가해서 2011년, 12년에는 100%를 초과한 그와 같은 수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같이 인구도 많고 대규모의 경제가 이렇게 100% 이상의 대외 의존도를 갖게 된 것, 지금은 한 80% 수준으로 낮아져 왔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개방 경제 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0년간 감속 성장의 추세, 그 기본 원인은 투자 증가율의 감소, 그리고 그런대로 경제 성장의 동력은 수출에서 구해주온 그와 같은 추세입니다. 지난 3년간을 보면은 투자 증가율이 다소 증가하여서 수출의 감소를 어느 정도 보강하고 만회하는 가운데 성장률이 3% 수준으로서 유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 좀 불안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2%, 3% 경제 성장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보면은. 그러나 문제는 경제의 질, 국가 경제의 구조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수출을 보면요. 수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2003년, 4년 이래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44%까지 갔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2008년, 9년까지 30% 수준 낮아졌다가 2009년 이후 더욱더 급격하게 낮아져서 2013년에는 17%까지 낮아졌습니다. 이후 통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는 가운데 소수 대기업, 수출 대기업에 의해서 수출의 80, 90%가, 70, 80%가 담당되어 왔던
지난 10년간의 상황이었고, 따라서 한국 경제 성장은 소수 대기업의 수출 산업에 의해서 그 성장세가 견인되고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세를 지탱하는 투자 증가율의 최근의 증가도 실제로는 소수 수출 대기업의 투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 경제가 갖는 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 경제의 대외 관계를 살펴보면 거기도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무역수지 흑자와 대일 적자의 추세를 나타내는데, 파란 선은 무역수지 자체를 나타냅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 1980년대 후반에 3, 4년간 무역수지가 흑자인 적은 있었습니다만, 한국 경제는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적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적자는 그대로 대일 적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일 적자는 주홍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중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을 때 잠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흑자를 달성해서 300억, 400억 달러를 유지하다가 지난 3, 4년간에는 무려 800억 달러, 900억 달러, 1000억 달러에 가까운 이런 무역수지 흑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한국보다 아래에 있는 중국, 동남아시아, 인도, 동유럽과 같은 어떤 하류의 시장이 대규모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수 수출 대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가운데 전기, 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등 이 첨단 중화공업에 있어서 대규모 수출 시장을 선진 시장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대일 적자는 더욱더 커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일 적자가 주홍색 선은 0 이하로 점점 2009년 10년까지 내려왔습니다. 2010년 이후에 2015년까지 대일 적자가 다소 마이너스 200억 달러 수준으로 개선되는가 했는데, 2016, 17년에 다시 무역 수지가 대폭적으로 커지는가 동시에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도 다시 커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은 고급의 부품이라든가 소재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대일 종속적 구조를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그냥 평등한 국제적 어떤 무역관계, 분업관계가 아니냐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이러한 구조가 종속되는 가운데 일본의 부품이나 고급 소재가 아니면은 한국의 수출 산업의 생산 라인이 스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은 흔히 이야기해서 종속적, 어전적 구조라고 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뭔가 경로 어저성을 갖기 때문에 일본에서 부품이 수입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쉽게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일 어전적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심화되는 가운데 개선의 조짐을 좀처럼 보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핵심 소재와 부품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국가경제 구조 속에서 한국은 크게 말해서 국제경제 속에서 중류에 위치하고 있다. 상류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고급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서 한국보다 하류 시장, 주로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는 이와 같은 중류적 위치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수 대기업에 의한 수출 산업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운데 이 막상 인간들의 삶에 터져 있는 이 사업체, 각종 산업의 사업체의 그 종사자 규모를 보면은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1993년과 2012년 통계까지가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한 2014년까지 좀 이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구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홍색을 칠한 노란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299에서 121로 지난 20년간 줄어들었습니다. 300명 이상의 대기업도 924에서 566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조업 1 내지 9명 아주 영세 소규모 제조업 수가 22만 6천 개에서 29만 6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의 수가 줄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영세기업의 숫자가 이렇게 증대하고 있는 것은 전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각종 농림업을 제외한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줄고 300명 내지 999명은 주로 공기업이라든가 기타 유통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금융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숫자가 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전 산업에 있어서도 영세 사업체 수는 1 내지 9명 영세 사업체 수가 214만 개에서 332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크게 말해서 대기업의 수는 줄고 영세 소규모 사업체 수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 지난 20년간 내지 10년간의 뚜렷한 추세였는데요. 바로 그 결과 한국은 아주 영세 소규모의 자영업이 국제적 비교에서 과잉인 나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OECD 국가에 한해서 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건데요. 이 횡축은 1인당 GDP 규모를 나타냅니다. 1인당 GDP 규모가 횡축이고 종축은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라 해서 바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종의 우하향 곡선이 그려져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다시 말해서 1인당 GDP가 늘어날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은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사업체 규모가 점점 커져간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자영업, 가족노동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부분은 경제발전 따라서 해체되어 가지고 자본 임노동 관계를 중심으로 한 자본제적 사업체에 흡수되어 가는 것이 역사의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은 지나치게 급격하게 고도 성장을 했고 63년부터 97년까지 고도 성장을 하고 더 한 10년, 20년을 해서 이 전통적인 구자영업 부문, 구도시 소매 판매업이라든가 숙박업, 음식용업 등을 중심으로 한 이 형태의 낡은 형태의 자영업을 완전히 해체시키지 못한 채 고도 성장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에서 광범한 인구가 도시로 몰려와서 이 구자영업 부분의 정체를 한 결과 바로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인당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 추세선에 비해서 위쪽에, 특별히 위쪽에 놓여 있는 이 한국 경제가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멕시코, 터키, 폴란드 이와 같은 나라들, 한국 경제는 국제적으로 그 국가 경제의 성질상 대개 이런 나라들과 그 구조를 같이 한다라고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를 여기 자영업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 부분이 국가 경제에서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점하는 비중이 국제적으로 높은데 정부는 무리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을 시켰죠. 그것이 자영업 부분에 타격을 줘가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분배 구조를 아주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이와 같은 어떤 자본 임동 관계에 포섭되지 못한 도시 구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비자본제적 부분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와 같은 한국 경제의 특질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대기업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해서 그런 잘못된 정책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한국 경제의 추격이 앞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추격이라 합니다. 한 나라의 국가 경제가 그 앞부분 앞에 있는 나라를 목적으로 추격의 대상으로 해서 맹렬히 따라붙는 그러한 캐치업 과정이 중단을 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이 편은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을 비교한 것인데요. 상장기업입니다. 상장기업이니까 비교적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이 한국의 상장 제조업의 일본 상장 제조업 기업에 대한 생산성 추격입니다. 알려진 통계가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요. 생산성, 그 기업의 어떤 그 기술과 여러 가지 경영 조직을 포함한 총괄적인 어떤 그 프로덕티비티, 그 efficiency를 비교한 그와 같은 그 연구입니다. 상장 기업이면은 연간 정례적으로 영업 수지나 재무제표 상황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추격한 그와 같은 것인데, 보시다시피 1985년부터 통계가 이용이 가능한데 1995년까지는 일본 기업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 기업이 60의 수준에서 90을 넘었을까지 그것을 추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반도체나 전기전자에서는 삼성전자와 같이 일본의 경쟁기업을 추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몇 가지 경공업 제품이나 그다음에 종이라든가 몇 가지 완구라든가 특수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긴 하고, 전반적으로 말하면은 현대자동차와 도요타처럼 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차가 벌어지면서 그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포항제철이 열심히 일본 제철을 따라가다가 포항제철의 가버넌스 시스템이 정치화하는 통해 포항제철의 일본 제철을 따라가는 어떤 수준 그 추격이 멈췄습니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의 일본 경제에 대한 캐치업은 중단을 했다. 오히려 지금은 또 실패해 가는 과정일지 모르겠죠. 한국 경제의 객관적 상황은 일본보다도 국제적 부가가치의 흐름에서 하류에 위치한 가운데 캐치업을 중단해버린 그와 같은 상황을 지난 20년간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적 갈등의 가장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OECD의 한 34개국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하위의 한 4, 5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ECD 여러 나라 비교할 때 각종 사업체에 있어서 종업원의 근속연수가 대단히 짧은 편에 속합니다. 선진제국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에 밖에 되지 않고 한 6, 7 내지 7년 정도 되죠. 다 선진국은 다 10년이 넘어갑니다. 이 종업원의 근속연수가 짧고 노동이동의 개장이 잦습니다. 그 기본 원인은 인간을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과 체제가 되어 있는 대기업이 줄고 대기업의 숫자가 작습니다.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작고, 그리고 중세, 영세 기업의 수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 중세, 영세 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생산성, 임금 수준이 거의 2배 가까이 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소, 영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중소, 영세 기업에 있어서는 장기 근속을 할 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직장의 안정성이 작고, 근속 연수가 짧고, 노동이동이 잦은 가운데, 특히 하청으로 이 종업원 10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근속연수가 1년이 채 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극도의 심각한 어떤 노동이동을 나타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차별이 심화됩니다. 노동시장이 분절되어 있다. 노동경쟁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직종의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종사하는 사업체가 사업체의 규모가 어떤가에 따라서 임금의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 노동시장이 통합되어 있지 않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뭐 비서라든가 전화교환수 되게 되면은 대개 연간 연봉이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사이에 있어서 임금 격차가 2배 이상,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파트타임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것이 노동을 차별하는 그리고 영구 차별하는 정규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는 신분제적 어떤 그 규제로서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직에 대한 노동보호가 지나치게 강경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은 이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의 생산성 임금 격차와 더불어 노동시장이 경직화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절이 강합니다. 통합적 노동시장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도 한 30%포인트 더 낮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한국의 청년들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죠. 대학을 나온다는 것은,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그러한 그 지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기업은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정부는 오히려 대기업을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으로는 대학 교육을 장려를 했으면서 산업정책, 기업정책에 있어서는 대규모 기업을 억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이 엇박자가 맞지 않는 가운데요. 이런 것이 지난 김영삼 정부 이래 그 정책의 불균형이 심한 가운데 인력 수급의 불균형이 심해져 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청년들의 취직 줄자리는 길게 늘어서서 몇 년이고 취업 준비를 하는 인력이 대거 발생하는 가운데 또는 고용이 안정적인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금융, 공기업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취업, 이른바 공시족은 대량으로 몇십만 명이나 공시족이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모자랍니다. 이게 교육정책에 한 기초를 이루는 어떤 그 가치관에 대한 교육 자체가 또는 기술에 대한 교육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 정책과 기업 정책이 엇박자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의 하나는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비협조적인 게임입니다. 한국에서 사용자와 종업원의 관계는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갈등적이고 비협조적입니다. 한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종업원이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서로 커미트를 한다. 서로 상호 간의 문제를 공유한다. 서로 몰입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관계가 한국에서는 성립해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가 있고 특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뿌리는 대단히 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여기에는 두 가지 그 모델이 있는데 미국같이 아주 엄격한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사용자나 종업원 간의 어떤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두고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독일이나 일본처럼 하나의 공동체적 협약이 발달한 어떤 그와 같은 모델도 있습니다. 한국은 어느 경우도 아닙니다. 비협조적 게임이 일반적 가운데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대기업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미만, 지금 한 9% 수준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죠. 매우 낮은 수준인데 중소기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 종업원의 노동 이동률이 심하기 때문에 종업원은 기업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지 않고 따라서 단체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은 대기업인데 잘 교육받고 노동관계 법률을 잘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하면은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숙지하는 종업원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작용하는 가운데서 노동조합이 조직되는 것은 대기업입니다. 근데 이 대기업의 노동조합은 자기들의 어떤 그 노사관계의 어떤 그 교섭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단히 그 정치적으로 강한 어떤 이념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성노조죠. 민노정처럼. 민노총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노동조합 단체라기보다는 정치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를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극대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기업의 생산 라인에 대한 통제까지도 노조가 장악하는 이와 같은 실정으로 대기업의 일부 대기업의 생산 노무 관리 수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협조를 받지 않고서는 생산 라인을 바꿀 수가 없고 노동자를 재배치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기업은 결코 오래 장기간 심각한 국제 경쟁 사회 국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곤란할 것이다 라는 불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요. 자,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기업 규제가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기업 규제가 외환위기에 더욱더 심해져서 2000년만 하더라도 연간 정부의 기업 규제 건수가 6,912건이었습니다. 그것이 2013년에는 14,790건이었습니다. 이 2013년 이때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별 상품 시장 규제 총괄 지표를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OECD 국가들 한 줄로 쭉 국가별 상품 시장에 있어서 정부가 행하는 기업 규제의 강도를 몇 가지 인덱스를 개발해서 그것을 종합한 그 상품 시장 규제의 강도를 순서로 해서 쭉 배열을 할 때 가장 강한 나라가 이 오른쪽에 있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전쟁하는 국가니까 할 수 없고요. 멕시코, 그 다음에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요 네 개가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규제 억제적 국가다. The most restrictive country다. 이렇게 OECD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저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도이칠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이와 같은 나라들처럼, 이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네덜란드와 그레이트 브리튼, 영국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비한다면은 규제가 가장 강력한 여러분, 터키를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인종하고 터키는 인종적 기운이 같다고 그러는데요. 그 원인에서 그런지 여러 면에서 터키 경제와 한국 경제는 그 경제의 질에 있어서 많은 지표가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어떤 그 질적인 그 위치는 이와 같은 그래프로 흔히들 표현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그린 그래프인데요. 이것도 대체로 한 2010년경의 상황을 전제한 것입니다. 횡축은 갈등 관리 역량입니다. 어느 사회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죠. 문제는 갈등 자체는 그 자체는 생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관리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 여러 가지 인덱스를 종합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이겠죠. 법치가 어느 정도 강하냐, 또는 갈등이 발생을 할 때 어느 정도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능력을 갖느냐, 기업과 종업원 간에 또는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인지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갈등의 해법을 찾는 그 조정의 능력, 그게 법이냐 단체 교섭이냐 따라서 갈등 관리 역량이 결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갈등 관리 역량을 횡축을 하고, 종축은 구조적 균열, 갈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빈부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도 있고요. 성적 차별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종교적 차별, 민족 차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 차별과 민족 차별은 한국과는 무관하니 그걸 제외하고 여러 가지 갈등,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라이크라든가 범죄 건수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서, 또는 소송의 건수 종합해서 갈등의 정도, 규제적 균열의 정도를 나타내면은 한국은 보시다시피 갈등 관리 역량,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위치하는 가운데 갈등 관리 역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폴란드, 멕시코 이런 나라들과 하나의 조를,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터키도 그렇고 그리스도 그렇고요. 다 위기를 맞이했죠. 저도 그래서 한국 경제는 감속 성장의 추세 가운데 감속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연간 2%, 3% 정도의 낮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수 대기업에 의한 수출 산업이 경제를 지탱하고 있고,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생산성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본질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사 간의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수의 강성 대기종 노조가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 규제적인, 특히 대기업 규제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취하는 가운데 경제체제 전반적인 효율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소득 분배를 비롯한 또는 세대 간의 청년 실업으로 대표되는 세대 갈등으로 대표되는 어떤 사회적 갈등은 점점 높아져서 자칫하면은 터키, 그리스 둘 다 몇 년 전에 심각한 위기를 겪은 나라입니다만은 그런 나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감속 성장의 추세에 들어가 있고 이 추세를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 대기업과 국내 시장 위주의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분절되고 소득 분배 구조가 이렇게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각종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 기본 여러 가지 원인은 역시 정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IMF 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영미형의 경제로 간다 하면서 IMF의 어떤 그 횡포에 가까운 어떤 구조 조정을 그대로 투항주의적으로 수용하는 통해 고도 성장을 가능케 했던 어떤 한국적인 국가혁신 체제가 해체되었다. 그전에는 세계 경영을 대상으로 해서 정부와 대기업 간의 어떤 긴밀한 어떤 그 협조 관계, 상호보험적, 상호유인적 협조 관계가 있었다면 그것이 해체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기업을 억압하는 그와 같은 시대에 들어섰고, 그렇게 소수 대기업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수출을 통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만은 정부는 대기업의 성장 자체를 분배의 경제 불균형의 한 지표로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그 상황이 악순환 구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 질서와 충돌을 넣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으로부터 주요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는 상류에 있는 일본과 계속 의도적으로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보다 하류에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국제 경제는 하나의 질서로 알게 모르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에 도전을 하게 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나 비용을 치르게 마련입니다. 이야기를 할 틈은 없었습니다만 IMF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도 이 미국이라는 세계 경제 패권 국가에 대한 경제 외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동아시아 단위로 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해 있는 이 국제 질서에 대해서 한국 경제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조만간 심각한 어떤 거죠. 경제적 위기로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불안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치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드디어 민족주의 정치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이 민족주의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해서 분배 지향의 규제 일변의 어떤 국내 시장 위주의 평균주의적 포퓰리스틱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한국 경제의 감속 성장과 갈등과 모습은 점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 대혼란의 남북 합작이 추진됨으로써 조만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들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러한 우려감이 깊어지고 있는 그러한 작금의 상황입니다. 요 7번과 8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한 2달, 석 달 전부터 시작한 이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프로그램을 종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역사 힐링 강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